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이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윌 듀런트의 책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5가지 삶의 철학을 하나씩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쾌락을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그냥 철학책 속에 박제된 고리타분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이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주말에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이 질문이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이 고민의 실마리를 오늘 함께 찾아보시죠. 이 책은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5가지 위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디딜 첫걸음은 바로 쾌락의 추구입니다. 보통 쾌락주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오해받기 쉬운 철학, 에피쿠로스주의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쾌락을 조출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쾌락이라는 복음.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 자극적인 표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이 유명한 시 한 구절이 에피쿠로스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소박하면서도 감각적인 기쁨들로 가득 찬 삶,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인 한 잔,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주의하면 바로 이런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죠. 하지만 과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낭만적인 이미지는 사실 이 철학의 아주 일부만을 극적으로 단순화시킨 거고요. 여러 면에서 실제 철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이런 단순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정교한 말 그대로 행복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오해와 진실이 딱 비교되어 있죠. 흔히들 에피쿠로스주의를 사치나 방탕, 끝없는 욕망 추구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흥청망청 즐기는 쾌락주의와 똑같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 철학의 핵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진짜 쾌락은 강렬하고 짜릿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지속적인 마음의 평온, 바로 아타락시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아타락시아라는 건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안과 혼란, 마음의 동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아주 깊고 안정적인 평정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향락이 아니라 소박한 삶에서 오는 잔잔한 만족감, 그리고 끝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철학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 본인도 모든 쾌락을 무조건 좇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계산의 철학입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미래에 더 큰 고통이나 불쾌함을 가져온다면 그 쾌락은 현명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의 즐거움. 물론 짜릿하겠죠. 하지만 그 즐거움이 다음 날의 극심한 숙취와 피로,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망치는 더 큰 고통을 낳는다면 진정한 에피쿠로스주의자는 그 파티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철학의 진짜 초석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신중함, 영어로는 prudence입니다. 즉 어떤 쾌락이 장기적으로 나의 평온을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키는지, 또 어떤 즐거움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 바로 이 신중함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본 겁니다. 쾌락을 느끼는 능력보다 쾌락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이 말은 즐거운 삶과 덕이 있는 삶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중하고 명예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진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진짜 즐거운 삶이라는 건 결국 신중하고 명예롭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직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언젠가 들킬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잖아요. 그런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가장 완전하고 지속적인 쾌락, 즉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진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피쿠로스주의의 실질적인 방법론, 이 행복의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제안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스릴을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절제되고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화려하고 얻기 어려운 쾌락보다는 자연스럽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쾌락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좋은 책 읽기, 산책하기 같은 것들이죠. 셋째, 헛되고 공허한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면서 명품을 사 모으거나 무리해서 비싼 차를 사는 것 같은 욕망이요. 이런 건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 만족보다는 더 큰 고통과 공허함만 낳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두 가지 큰 두려움에서 마음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 불안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천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해체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첫째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변덕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즉 운명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운명의 오르내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소박하고 꼭 필요한 것들 뿐이라면 설령 운명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 상실감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이 논증은 아주 유명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없고, 죽음이 찾아왔을 땐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나와 죽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불필요한 고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죠. 과연 이 명쾌한 논리가 우리의 깊은 감정까지 완전히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고대의 철학이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 특히 일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주의자는 이를 정체성의 원천이나 자아실현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죠. 그 목적이란 바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고, 고통과 피로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놀이,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그냥 노는 걸 넘어서 예술, 문학, 연극 감상이나 친구와의 깊은 대화처럼 우리의 경험을 확장하고 팍팍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삶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로는 행복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명백한 순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책은 이런 강력한 예시들을 통해서 에피쿠로스적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자기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철학적으로 실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아 만성질환에 걸린 어머니. 그 희생은 숭고해 보이지만 결국 그 어머니의 부재는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죠.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냉정하게 계산해 볼 때 이런 자기 희생은 결국 마이너스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일 외에도 에피쿠로스주의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던 행복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음의 집중력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기억과 기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마음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둘째,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다가올 즐거운 일들을 기대하는 쪽으로 마음의 탐조 등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을 즐거웠던 기억이나 긍정적인 기대처럼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정신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적인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순간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절단해버리는 정신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에피쿠로스주의의 매력을 충분히 봤다면 이제 이 책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직 나의 쾌락만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에피쿠로스주의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은 조지 엘리엇의 소설 로몰라에 등장하는 티토 멜레마라는 인물을 아주 중요한 예시로 가져옵니다. 티토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가는지를 아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나의 쾌락과 나의 고통 회피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아버지를 구할 돈으로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사는 작은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신을 찾아온 늙은 아버지를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인하기까지 하죠. 결국 그의 삶은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지고 주변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것이 과연 쾌락만을 쫓는 삶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일까요? 그의 아내 로몰라가 느끼는 이 격렬감이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기적인 편안함, 고통을 피하려는 교활한 계산,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철학은 한 인간을 도덕적으로 파산시키고 비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나의 작은 불편함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비판은 소설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책은 현실 세계의 철학자, 바로 공리주의로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을 에피쿠로스주의가 가진 내적 모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지목합니다. 밀은 자신을 에피쿠로스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철학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더 높은 쾌락과 더 낮은 쾌락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거죠. 순수한 에피쿠로스주의에서는 쾌락의 질적 차이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나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이나 오직 그 양과 지속시간, 고통의 유무만 다를 뿐 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밀은 지적인 쾌락이 감각적인 쾌락보다 더 높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어떤 쾌락이 본질적으로 더 낫다면 쾌락 그 자체가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즉 도덕이나 지성과 같은 다른 어떤 것이 쾌락보다 더 우월한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는 에피쿠로스주의의 대전제가 바로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에피쿠로스주의는 우리에게 안락한 삶의 기술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도덕적인 나침반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의 쾌락 추구가 결국 이기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더 높은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하게 될 또 다른 위대한 삶의 철학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혹시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힘겨웠던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닥친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 바로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대의 지혜,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해고를 당했다는 그 사건 자체일까요? 아니면 해고당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판단일까요? 어쩌면 내면의 평화를 향한 모든 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재료를 던져줄 뿐 그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지 아니면 끔찍한 무언가를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스토아 철학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자에 가깝죠. 똑같은 비 오는 날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세상이 우울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만물이 생동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경험의 최종적인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해석의 필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억 원이라는 돈 자체에는 사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돈 덕분에 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주변에 나누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돈 때문에 사치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혹시 이 돈을 잃을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게 될 수도 있죠. 결국 1억 원이라는 외부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걸 받은 사람의 내면의 판단에 따라 그 돈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부, 건강, 명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우리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에 달려있을 뿐 외부 조건은 그저 배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아 철학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에서는 치통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치통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픈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의연하게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현실에 내 마음의 주도권까지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이 말이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치통이라는 아주 불쾌한 경험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내심이나 용기 같은 내면의 덕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프다는 부정적인 외부 사건을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긍정적인 내면의 승리로 바꾸어 버리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현이죠.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줍니다. 우리 삶을 딱 두 가지로 나누라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우리의 생각, 판단, 욕망 같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면 늙고 병드는 우리 몸, 다른 사람들의 평가, 경제 상황 같은 외부 세계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버리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겁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들은 이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써먹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실용적인 마음의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노예 출신에서 로마 최고의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의 비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마치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손잡이는 잡기 편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뜨겁거나 날카로워서 잡을 수가 없죠.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형제가 나에게 아주 부당한 짓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부당함이라는 손잡이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상처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들 수 없는 손잡이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그는 나와 한평생을 함께한 나의 형제다 라는 다른 손잡이를 잡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여전히 힘들겠지만 상황을 좀 더 넓게 보고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들 수 있는 손잡이죠. 결국 어떤 손잡이를 잡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당신 영혼의 열쇠를 길 가던 아무개의 손에나 덥석 쥐어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말을 곱씹고 정말 그런가 봐 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킬지 말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린 문제인데 왜 그 소중한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냐고 따끔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재치 있는 일화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물론 남을 바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관점에서 보면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기로 선택한 다른 소년의 반응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소년이 스토아 철학을 알았다면 상대의 말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흘려버리고 자신의 평온을 지켰을 테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에픽테토스는 이 논리를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 바로 죽음에까지 적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죽음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의 끝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는 독배를 마시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소크라테스를 예로 듭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엔 부유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인생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폭풍우나 거친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하죠.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의 뜻에 달렸죠.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만큼은 언제나 우리 손에 굳건히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 닥치든 용기와 이성을 잃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삶의 방향을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체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외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리는 영혼의 중심부만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켜내라는 뜻이죠. 그 내면의 성체 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라본 거대한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기술을 넘어 훨씬 더 장엄한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그저 되는 대로 굴러가는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성, 즉 로고스라는 법칙에 따라 아주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말하자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을 가진 생명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완벽하고 이성적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 삶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불행,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답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라는 법칙은 우리 모두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해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유익한 법칙이죠.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력은 악한 법칙이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처럼 우주의 법칙들도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닥치는 불행은 더 큰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닥친 불행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일화는 정말 충격적이지만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건 무력한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외부의 폭력도 자신의 내면을 지배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죠. 주인이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에픽테토스는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듯 담담하게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지켜낸 겁니다. 이런 태도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나 우주의 질서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우스라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표현했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 더 큰 우주적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겠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아주 철저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스토아 철학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론들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매력적인 철학이 품고 있는 몇 가지 역설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한계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모든 잘못은 똑같이 나쁘다는 주장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핀 하나를 훔치는 것과 수백억을 횡령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똑같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벽한 이성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마치 목적지가 부산인데 대전에서 내린 사람이나 대구에서 내린 사람이나 결국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건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당연히 선의의 거짓말이 살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에게 중요한 건 행동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의지가 이성이라는 절대 기준에 부합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오직 그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오직 현자만이 진정한 왕이다 라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현자는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즉 외부 조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내면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고, 진짜 권력자는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헬레가 쓴 유명한 시 인빅투스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스토아 현자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외부의 어떤 시련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초연함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죠. 영국의 한 풍자 작가는 이런 스토아 철학자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꼬집었습니다. 우주가 굴러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단장 내일 공과금이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어?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가진 한계 혹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따뜻한 애정이나 구체적인 관계의 가치보다는 추상적인 우주 법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함께 슬퍼하는 대신 그것 또한 우주의 섭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스토아적 태도에 대해 플라톤 철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마치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계속 주는 의사와 같다는 거죠. 현명한 의사는 병이 나을 때까지만 약을 주고 멈추잖아요. 즉,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내의 목적은 더 나은 상태, 즉 건강과 덕을 얻기 위한 것이지 인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내면의 평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요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구체적인 기쁨과 슬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끈끈한 연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과연 치를 만한 대가일까요?
이 위대한 고대의 지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죠.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에요. 과연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일까요? 우리 한번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플라톤이 책 서두에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정말 올곧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억울하게 온갖 비난과 벌을 맞는 거죠.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건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는 우리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질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평판이나 보상 이런 걸 다 싹 걷어냈을 때 진짜 더 나은 삶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먼저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은요, 아주 교묘해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은 완벽하게 숨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인군자처럼 떠받들죠. 당연히 부와 권력은 따라오고 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쫙 깔려서 아주 안전하게 삽니다. 자, 그럼 정의로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짜로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를 완전 최악의 악당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 이 딜레마가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 전체를 통해 답하려는 핵심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쓰는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개인의 내면을 바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를 한번 설계해보자고 제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건 한 사람의 영혼처럼 작은 곳보다는 국가처럼 커다란 구조 속에서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는 확대된 개인인 셈이에요. 플라톤이 상상한 이상적인 국가는요, 크게 세 계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계급이에요. 장인, 농부, 상인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수호자 계급입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급이 바로 통치자 계급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플라톤은 이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 상태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전체를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의 정의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을 잘 지키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그 기능적인 질서와 조화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목수는 최고의 집을 짓고 군인은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고 통치자는 지혜롭게 방향을 제시할 때 그 국가는 비로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플라톤이 왜 그렇게 길게 국가 이야기부터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거대한 국가라는 지도를 이제 우리 자신, 즉 한 개인의 영혼이라는 작은 세계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플라톤이 설계한 국가의 세 계급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주 정교한 비유였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국가의 생산자 계급,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계급은 바로 우리의 욕망에 해당합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끝없는 욕구들이죠.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수호자 계급은 부당한 걸 보면 화를 내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우리의 기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를 이끄는 지혜로운 통치자 계급은 바로 우리의 이성인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은 마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는 하나의 작은 사회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책에 나오는 아침 식사 선택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안의 욕망은 딱 봐도 기름지고 양 많은 그런 자극적인 식사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 즉각적인 배부름을 갈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성은 목소리를 냅니다. 잠깐만, 그거 먹으면 오전에 속 더부룩하고 일에 집중 못할 텐데? 이렇게요. 욕망은 그저 지금 당장의 만족만 볼 뿐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엔 기계를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무례하게 구는 요리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안의 기계는 불같이 화를 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해고해버려! 하면서요.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성이 개입하죠. 화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해고하면 당장 요리할 사람은 어떡하고 집안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이렇게요. 기계는 명예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너무 격해서 앞뒤를 못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성의 역할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성은 욕망이나 기계를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하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둘을 잘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현명한 조언자 혹은 배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라는 사람 전체에게 이로운 길로 안내하는 거죠. 아침 식사 예로 돌아가면 이성은 욕망에게 더 건강한 음식이 결국 너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거라고 설득하고요. 요리사 예에서는 기계의 분노는 인정해주되 집안 전체의 평안을 위해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성이 성공적으로 영혼의 선장 역할을 해내서 욕망과 기계가 제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즉 우리 내면의 국가가 조화롭게 운영되면요, 4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자연스럽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덕목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죠.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욕망이 이성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게 되는 상태죠. 두 번째는 용기예요. 기계가 이성과 한편이 되어서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인데요. 이건 이성 그 자체가 아주 명료하고 강건해서 영혼 전체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꿰뚫어 보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마침내 가장 위대한 덕목인 정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단순히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들이 피어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질서, 그 건강한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플라톤의 이 강력한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의는 영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안녕이다. 불의는 질병과 기형, 그리고 나약함이다. 결국 정의롭게 산다는 건 남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반대로 불의하게 사는 건 내 영혼을 병들고 추하게 만드는 끔찍한 질병과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영혼, 건강한 내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플라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대로 이 완벽한 조화가 무너져 내릴 때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어쩌면 예측 가능한 타락의 경로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이 완벽했던 이상 국가가 어떻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마치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어가는 과정처럼요. 처음에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 정치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돈을 숭배하는 과두 정치로 변질되고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자유를 외치는 민주 정치를 거쳐서 결국에는 가장 끔찍한 상태, 바로 참주 정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각 단계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앞선 단계가 다음 단계의 부패를 낳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명예 정치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해요.
진정한 선을 추구하던 마음이 개인적인 명예나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는 거죠. 국가로 치면 지혜로운 철학자 대신에 야심만만하고 경쟁심 강한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는 통치자인 이성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수호자인 기계가 차지해버린 것과 같아요. 명예정치 국가의 특징은 모든 가치의 척도가 군사적인 힘이나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나 내면의 성찰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승리와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했죠. 그런데 바로 이 명예에 대한 사랑 속에 아주 위험한 씨앗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명예를 쉽게 살 수 있는 돈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그늘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 바로 다음 단계의 부패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던 마음은 결국 그 명예를 살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영혼의 왕좌에는 이성도 기계도 아닌 가장 저급한 부분인 욕망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오직 돈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수의 부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과두정치의 모습이죠. 과두정치 체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오로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거든요. 나라는 자연스럽게 소수의 부자들이 사는 도시와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이렇게 두 개의 적대적인 도시로 쪼개집니다. 통치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 것뿐이고요. 개인의 영혼 안에서도 이성과 기계는 완전히 돈 버는 일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연히 사회의 좋은 가치들은 사라지고 가난과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쌓여만 가겠죠. 이것이 결국 혁명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결국 과두정치의 억압을 견디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승리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듭니다. 플라톤이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이 단계에서 최고의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유가 됩니다. 모든 종류의 제약과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민주정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현대 민주주의랑은 좀 달라요. 플라톤이 비판하는 건 뭐든지 괜찮아, 내 맘대로 해, 식의 방종에 가까운 사회 분위기예요. 모든 욕망이 다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좋은 욕망, 나쁜 욕망,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을 이끌어줄 어떤 중심축, 어떤 원칙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도 똑같겠죠. 어떤 욕망이 건강하고 어떤 욕망이 해로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는 막 심오한 철학책을 읽다가 오늘은 술과 쾌락에 푹 빠져버리는 시기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렇게 극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역설적으로 가장 끔찍한 부자유, 즉 모든 걸 휘어잡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딱 좋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침내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민주정치의 끝없는 자유와 혼란에 지친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정리해줄 강력한 보호자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보호자는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서히 힘을 키우다가 결국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참주, 즉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결국 최악의 노예 상태를 스스로 불러온 셈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플라톤의 최종 답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참주야말로 사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완벽한 노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거든요. 단 하나의 거대하고 괴물 같은 욕망에 평생 지배당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서 다 제거해버리고 주변을 자기 말만 듣는 가장 저열한 사람들로 채웁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재산을 맘대로 쓰고 시민들을 노예로 부리죠.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결코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와 영혼이 분괴하는 어둡고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다시 이 책이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플라톤이 말하고자 했던 것,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찾아야 할 보물, 과연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다른 책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이 기도가 국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 안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과 내면의 참된 모습이 하나로 일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 강력한 비유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 즉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혜로운 이성이 잘 다스리는 조화로운 국가인가요? 아니면 온갖 욕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혼란스러운 민주정치인가요? 혹은 단 하나의 충동이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참주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쾌락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할까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디뎌야 할까요? 아니면 저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이전 철학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팽팽한 질문들 사이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 둘을 화해시킬 열쇠를 쥔 철학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대신에 인간 삶의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고요? 그가 제시한 원리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쾌락이나 스토아 학파의 법칙, 그리고 스승인 플라톤의 이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거든요. 그의 철학은 저 멀리 하늘 위에 떠있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아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떤 법칙을 따라야 할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가장 잘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행복이라는 게 순간적인 즐거움들을 그냥 다 더한 게 아니고 덕 있는 삶이라는 게 도덕 법칙을 기계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행복과 덕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례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기존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통찰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서 덕을 쌓거나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덕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행복을 직접 겨냥하면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 좋은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활동이에요, 활동.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봤어요. 바로 이성을 사용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능이죠. 바로 이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즉 덕에 따라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전체가 곧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인 셈이죠. 이 체온계 비유를 보면요,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마치 체온계의 눈금 자체를 억지로 올리려는 사람 같아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직접 얻으려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체온계에 입김을 분다고 방이 진짜 따뜻해지지는 않잖아요. 근본 원인은 그대로니까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방에 불을 피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덕 있는 행동이라는 장작을 계속해서 태우다 보면 방 안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체온계는 저절로 정상온도를 가리키게 되죠. 행복은 바로 이 정상온도처럼 올바른 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지표일 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행복이 덕 있는 활동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활동을 하는 주체인 우리의 인격은 과연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도덕적 가치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본 거죠. 이 문장은 인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격은요, 무슨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방향을 갖는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가치는 그것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가에 따라 측정된다는 거죠.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비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그냥 상상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땀과 노력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품은 그 비전의 크기와 고귀함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향한 야망의 규모가 곧 인격의 척도가 되는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를 보면 정말 소름 돋게 명확해집니다. 어떤 행동의 도덕성은 그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끄는 목적, 즉 왜 하느냐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공직에 출마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A는 공익에 봉사하려는 목적을, B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을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동이지만 A의 행동은 덕이 되고 B의 행동은 악이 되는 겁니다. 클럽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졌죠.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책에 인용된 토머스 칼라일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인격이라는 에너지가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일과 성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증명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치는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덕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론, 바로 중용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덕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면 흔히들 에이 그냥 적당히 준 것만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넘치는 것, 즉 과잉과 모자란 것, 부족이라는 양쪽 극단의 악독 사이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적절함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살아 움직이는 목표와 같은 거죠. 이 슬라이드의 예시를 보면 개념이 훨씬 쉽게 잡힐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을 한번 볼까요? 한쪽 극단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이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무모하게 달려드는 만용이 있습니다. 용기는 바로 그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이죠. 마찬가지로 관용은 모든 걸 꽉 움켜쥐려는 인색과 생각 없이 마구 뿌려대는 낭비 사이의 중용이고요. 절제는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무감각과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방종 사이의 올바른 지점입니다. 모든 덕은 이처럼 양극단의 악덕을 피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레슬링 챔피언 밀로의 예시는 이 중용의 상대성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챔피언인 밀로에게 12파운드의 식사는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중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심자에게 12파운드는 몸을 망치는 과잉이겠죠. 초심자에게는 어쩌면 4파운드가 중용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중용인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뜻이죠. 이 원리를 좀 더 복잡한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책에 나오는 대학 교수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자로서 그는 당연히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학자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연구에만 파묻혀서 건강을 다 잃거나 동료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과잉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동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중용은 고독한 연구와 사회적인 교류, 지적인 활동과 신체적인 건강 사이에서 자신의 소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덕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정신적인 자세뿐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토아파와는 달리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필수적이거나 최소한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여기서 그의 지극히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부, 정치적 영향력, 건강, 좋은 가문 같은 것들을 운명의 가구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좋은 삶이라는 집을 꾸미기 위한 기본적인 가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기본 바탕이 마련된다는 현실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관대함이라는 덕을 발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용기를 내기도 힘들죠. 즉, 덕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와 무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은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들은 더 고귀한 목적, 즉 덕을 실천하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합니다. 좋은 연장을 가진 목수가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더 위대한 선을 이루라는 것,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았다고 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덕은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말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서툴더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려워도 용감한 행동을 시도해야 하고요. 이론만 배운다고 해서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듯이 덕도 직접 행동의 물에 뛰어들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모든 배움의 과정에 존재하는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전거를 배우려면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덕을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불완전하고 서툰 시도들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비로소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배움의 역설을 극복하고 덕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3가지 마음가짐을 요구합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 둘째,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자신의 미숙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수없이 시도를 반복하는 끈기입니다. 도덕적인 성장은 이처럼 굳은 훈련의 과정인 셈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방대한 가르침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계명들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마음속에 품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십시오. 그 기능의 수행 자체에서 기쁨과 선을 찾고 삶의 모든 도구를 그 목적에 맞게 중용의 원리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삶의 청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오하고도 실용적인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그가 살았던 시대, 즉 소수의 시민만이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았던 고대 그리스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산물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한계를 가진 철학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개인의 탁월함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다음 철학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삶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러 철학들을 살펴봤습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한 삶, 또 철저한 의무감과 자기 통제를 강조했던 삶, 그리고 저 너머의 완벽한 이상을 쫓았던 삶,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균형과 목적을 찾으려 했던 삶까지 말이죠. 이 4가지 철학들은요, 저마다 정말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마치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처럼 각각이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 4개의 기둥만으로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 기둥들을 하나로 굳건하게 연결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아치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조각, 바로 쐐기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5번째이자 마지막 원리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 원칙을 단순히
다섯 번째 선택지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앞서 말한 네 가지 철학을 모두 품고 그것들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번째 철학은요, 시작부터 정말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기존의 도덕 법칙들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보통 새로운 사상은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 파괴가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 법칙들 안에 이미 담겨있던 본질적인 정신을 끄집어내서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덕을 생각할 때 무엇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같은 외부적인 행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근원, 즉 우리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법조항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추구하는 의로움은 그냥 규칙 잘 지키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칭찬받고 싶어서 규칙을 따르는 건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아주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요. 모든 행동이 뿜어져 나오는 샘물과 같은 우리 마음, 바로 그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도덕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의로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 책은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보죠. 옛 율법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행동에 대한 금지죠. 아주 명쾌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원리는 훨씬 더 깊은 곳, 그 행동의 뿌리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속에 분노나 경멸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분노와 경멸이야말로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마음의 살인인 셈이죠. 이 책은 이 지점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구절이 정말 심오한 점을 짚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잔인한 말 한마디가요, 실제로 칼로 찌르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익명으로 남기는 악성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묘한 따돌림이나 뒷담화가 사람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지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칼 없이 사람을 죽이는 현대판 마음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불친절한 시선 하나, 마음속에 꽁하고 품고 있는 원한, 사과하지 않고 덮어둔 채 상대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차가운 무관심 같은 것들, 이게 그냥 사소한 실수나 성격 문제로 치부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실표이고 더 큰 악과 비극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바로 그 씨앗들이라는 거죠.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외부적인 율법이 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원리는 또다시 그 근원으로 갑니다. 바로 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내면의 정욕,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음탕한 생각조차 거부하라는 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이미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이 책이 내리는 정욕에 대한 정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정욕이란 영구적이고 사랑에 찬 책임을 지려는 마음 없이 얻는 모든 성적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핵심은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한 사람의 인격, 그 존엄성을 너무나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인 겁니다. 상대를 단지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그건 이미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향한 급진적인 전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같은 말을 할까요? 그건 내 평소의 말이 신뢰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 아닐까요? 이 철학은 바로 그 점을 꼬집습니다. 굳이 맹세까지 동원해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같다는 거죠.
마음이 진실하다면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단순한 예, 아니요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덕의 기준이 이렇게 내면의 사랑이라는 상태로 옮겨왔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책은 정말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역설적인 법칙들을 통해 발견된다고 말이죠. 보통 참된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 행복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은 놀랍게도 가난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낮추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책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만심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비워내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천국과도 같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역설은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게 들리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 세상의 고통을 보고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깊은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건 슬픔이나 고통을 요리조리 피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을 가질 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깊은 위로와 연결감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역설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뭔가 나약하거나 그저 순종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증오와 곡수심에 불타오르는 대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부드러움으로 끊어낼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말합니다. 똑같이 분노로 맞서지 않는 사람, 복수의 연쇄를 자신에 대해서 멈추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그 상황을 진정으로 지배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자신의 세상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 보상은 바로 내면에 있어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의 온전함을 지켜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불의에 맞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했던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과 내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깊은 자각,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 걸까요? 이 책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위대한 철학들을 모두 흡수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며 마침내 완성시키는 아치의 쐐기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의 결론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개인의 고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의 기쁨으로 무한히 증폭시키는 힘을 줍니다. 또 스토아학파의 그 차갑고 엄격하게 느껴졌던 자기 통제와 인내에 대해서는요, 타인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동기를 불어넣어주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말했던 저 하늘 위의 완벽하고 추상적인 이상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토록 탐구했던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 모든 덕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바로 보편적인 동료애라는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철학이 더 논리적인가, 어떤 삶이 더 편한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흩어진 조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지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라는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